네, 시청자 여러분, 이곳이 붐입니다. 국빈방적 2층에 있는 북카페인데요. 여기에서 우리 전국의 아미고 청년단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멀리서들 오셨어요. 각자 어디에 누군지, 그리고 지금 출마 준비하면 어느 지역에 출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짧게 인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할게요. 반갑습니다. 구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우영이라고 합니다. 출마 준비하는 건 어느 지역이냐고? 출마 준비 지역은 구미 을지역에서 출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두천 연천에서 출마 준비하고 있는 손수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창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네. 이게 출마야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은 내년 총선에는 출마 안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저쪽. 안녕하세요. 경기도 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세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보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포천 가평에서 출마 준비 중인 김용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시 갑에서 출마 준비하고 있는 이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장필 청년단장.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단장 최장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보신 대로 전국에서 우리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이 중에 절반쯤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고, 다른 절반은 언제든 출마를 할 수 있지만 내년 총선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청년 토크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뭐 추상적인 얘기는 좀 일단 다 논외로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우리 청년 아미고 단원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소회라든지 또는 문제점 같은 거, 또는 주장하고 싶은 바,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순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청년단 아미고가 모인 대체적인 주제로는 정치 개혁이라고 들었습니다. 청년단에서. 저도 지난번 출마를 해가지고 낙선한 아미고 회원인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치가 참 하기 힘듭니다. 청년 입장으로서. 최근에 인요한 혁신위원장님도 청년 50% 비례를 하자. 청년 입장은 참 좋습니다. 근데 좋은데 그걸 진짜 공약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공약으로 내걸까라는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국민의힘이 좀 그 공약을 좀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좀 안타까운 게, 어떻게 보면 선배가 없습니다. 선배가. 저희 김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볼 자체가 지금 다 저쪽 장파 쪽에 다 있고, 최근에 김해 시장 같은 경우는 바뀌어가지고 다행히 저희 쪽으로 넘어왔지만, 그리고 아까 박사님께서 교육을 하신 부분이 지금 낙동강 벨트입니다. 저희 쪽.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활동 범위에서 좌파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가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지방에서는. 이게 서울에서는 보면 여의도가 가깝기 때문에 조금 더 청년들이 혁신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지방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는 조금 청년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과제를 좀 충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토론하실 분이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사실 대부분의 청년들은 흔히 얘기해서 밥벌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정치권과 연이 닿는 청년들 대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낭인들이 많이 보여요. 열심히 일하고 현장에서, 회사에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은 정치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전라북도 남원 지역에 있으면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청년들한테 출마 방문할 때 몇몇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지방선거에 기초보궐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좀 바라고 싶은 거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들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 정치권 같은 경우는 청년들하고 대화를 한다 그러면 표현을 나지 합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어요? 회사에 있는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친구들도 사실 참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이번에 한번 도전하고 싶다라고 해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직장은 그만두지 않나. 제가 작년에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직장을 그만둔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시 현업으로 복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그래서 당에서 뭔가 한다면은 그래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또는 현업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뭔가 제도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들과 대화를 하겠다면은 굳이 평일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공직선거를 준비한다 그러면은 선거 전후로 한 6개월 정도는 휴직을 무급 휴직이라도 좀 허용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인식적으로 그렇다면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가 좀 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적극 제가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제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힘들더라고요. 실제로 휴직을 했었고 나오기 전에 뭐 아침 저녁으로 회사도 병행하면서 했는데 일단 첫 번째가 경제적인 거지. 청년단은 일단 경제를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한 번 얘기지만 선배들이 없습니다. 실제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한 선배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이 주제에 관련해서 제가 지역에서 이제 직을 내려놓고 뛴 지가 이제 한 달 반,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 정치에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보좌 한 14년 하고 도지사님 보좌 1년 해서 15년 동안 이 여의도야 정치권에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정치에 들어오기 어려움이 있는데 청년 정치인들이 진짜 현실적으로 필요하면 그 칼을 끼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년 정치인들의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정치를 했던 선배들이 10년, 20년 따라가는 그 구조를 갖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하위권이 좀 넘을 수준이 없는 그런 입장이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청년을 외치지만 청년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청년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주고 육성할 프로그램이 없는 거죠. 이번에 이제 혁신위에서도 청년 비례대표를 50%를 주겠다 했는데 그것도 청년 비례대표 중에 국회의원을 재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청년 비례대표 50%의 그 다음 대책들이 마련됐을 때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또 청년을 정치로 이용했다가 아닌 때는 그게 옮겨서 넘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다행인 것은 두세 지역의 청년 전략 공천 우선적으로 주겠다 이런 것들은 청년이라서 무조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경험과 능력이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그게 바람직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함께 그 목소리를 모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혁신의 입장이 나오자마자 제가 입장문을 발표해가지고 경북 지역에서 혁신이 우선지역 청년 전략 공천에 대한 첫 적극 입장이 나왔다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경북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서울이나 의정부 지역에서도 청년들이 함께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좀 근원적인 질문을 좀 제가 해볼게요. 왜 청년이어야 돼요? 지금 다들 이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당위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옳고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전제하고 얘기들이 시작이 됐는데 왜 청년이에요? 청년들 스스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 세상이 되게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빠르게 변화하려면 나이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감각적으로 조금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이 청년들은 가지고 물론 나이 많으신 분들도 학습을 통해서 이제 좀 빠르게 적응할 수 있지만 그런 감각들이 살아있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좀 대응을 하고 정치의 영역이 스타트업 형식처럼 조금 이제 변화무쌍하게 들어갈 수 있으려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정치 개혁을 이루려면 인물의 교체들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청년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새로운 정치, 청년의 정치는 지역적인 지역 사회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치에 영입해야 된다. 그러려면 젊은 사람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축사, 환경문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도시적으로 좀 접근해서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청년들이 한번 목소리를 내서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즉 가장 이 나라를 지탱하는 데 가장 큰 생산력을 보이는 세대가 전 청년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청년 세대가 그리고 이제 비율적으로 봤을 때 사실 기존 정치권 같은 경우는 어르신분들, 아버지 세대들이 훨씬 더 많죠. 근데 비율적으로 인구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때 그래도 좀 더 청년층한테 기회를 줘야지 나라가 역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 부분을 좀 첨언드리고 싶습니다. 발언 안 하신 거. 왜 청년이어야 하느냐를 늘 저도 활동하면서 10여 년 동안 질문을 받아왔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청년이 안 되는 이유는 그런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상김시대 때부터 40대 기수로는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26세 최연소 국회의원은 사실 김영삼 대통령이 최연소 국회의원이었죠.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 교체, 세피의 수혈이라는 것이 정치권에서는 늘 있어 왔었고 어쩌면
삼김시대 40대 기수론 그다음에 남원정이 이어질 때까지 쭉 있었어요. 세대 교체랑. 근데 그게 뚝 끊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586 운동권 세대 그 이후로 어쩌면 남원정 그 이후로 어쩌면 세대 교체가 뚝 끊긴 것이 오히려 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왜 청년이어야 되느냐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왜 청년이 없느냐 지금 또 이렇게 또 반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다른 의견.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 일리는 있지만 본질을 짚고 있죠. 왜 청년이어야 하냐면 청년이 지금 당면한 문제를 제일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한 문제를 청년들이 별로 해결할 능력도 없는데 미래를 위해서 국회의원 만들어줘야 된다. 이처럼 한가한 소리가 없어요. 지금 당장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로 능력이 없지만 10년, 20년, 30년을 생각해서 청년들을 미리 뽑아놔요. 이런 한가한 소리가 없어요. 왜 청년이어야 되냐 하면 청년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제일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실력을 여러분들이 입증을 해야 돼요. 청년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념 투쟁의 문제 또는 민생 해결의 문제, 복잡다단한 이 국제역학의 문제 또는 이 사회적 갈등,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서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는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 청년이 그 문제를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주장을 해야 날 뽑아주세요가 되는 거지. 그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저희들이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키워주세요. 이런 수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기성세대들이 배려해주는 대상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비례대표에 몇 석 줄까? 기가 가능하면 당선권이 지역구에 몇 석 공천해 줄까? 이거 완전 배려당하고 있는 거잖아. 쪽팔리지도 않아. 나이들이 몇인데 그 정도 자신 없으면 정치하면 안 돼. 나는 내가 20대 때를 생각해보면 난 정말 내가 우리나라 문제를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다녔어요. 실제로 나는 20대 때 목숨을 걸었어. 그러니까 뛰어다닌 거예요. 어른들한테 잘 봐달라고 뛰어다닌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우리 아미고 청년단, 우리 청년 정치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좀 잘 봐주세요 청년입니다 이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게 10년 전에 박근혜 퀴즈가 나타날 때부터 아주 잘못 배운 짓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미고 청년단만큼은 그런 식으로 우리 배려해주세요 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내가 이 문제를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해법은 여기 있어.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해법을 딱 갖고 있어야 돼. 이게 무슨 청년들 만나갖고서 맨날 청년 정책이랑 물어보고 그러면 무슨 학자감이 어쩌고 저쩌고 학식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밖에 안 나와. 일자리가 어쩌고 그게 아니라니까.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법을 청년들이 제일 잘 갖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어리네요. 나는 그래서 왜 청년이냐고 질문을 던지고 이래서 청년이어야 된다고 주장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주장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저런 식으로 무슨 비례대표 50%를 배려하겠다는 이런 소리가 나올 때 웃기는 소리가 우리 자리는 우리가 만들 거야 라고 치고 나와야 돼.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가 아니고. 그리고 지역도 무슨 당선 안정권이니 무슨 험지니 이게 청년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공정한 기회만 줘. 우리 실력으로 할 거야 하고 가야 되는 거야. 단 이 공정한 실력이라고 하는 무슨 스펙이라든지 무슨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평가돼서는 안 되잖아. 진짜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실력과 컨텐츠 이것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평가받는 그 공정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청년들이 이 당 지도부에 요구할 때는 TV 토론 횟수를 최대한 늘려달라. 근데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된다. 나 청년이라서 국민들이 내가 누군지 잘 모르니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주십시오. 다른 거 요구 안 합니다. 청년 가산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실력으로 경쟁하겠는데 다만 진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공개적인 기회를 좀 많이 주십시오. 그렇게 딱 하나 주장하고 나가야 돼. 김영삼이가 26살 때 국회의원 될 때 무슨 봐주세요 하고 된 줄 알아? 내 토론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토론하세요. 반론도 좀 하시고 현실 모르는 소리 마라. 좀 청년들 정책이 거의 이제 청년들 취업에 맞게끔 되고 이제 청년 기본법도 그렇고 각 시군의 조례도 그 청년의 연령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45세까지 이제 늘리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이제 최대 39세 그리고 어떤 정책들은 24세까지 어떤 정책은 39세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작년에 지방선거에서도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대변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딱 그 청년 그 일자리를 구하는 그 취준생들만 청년이 아니고 뭐 대학생, 취준생, 그리고 뭐 일찍 결혼한 엄마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자영업자들 뭐 이제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나이는 뭐 39세, 45세까지 해놓고 그 사람들 그 연령대에 맞는 그 직업군에 맞는 그 원하는 정책들이 많이 틀린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각 직업군과 20대, 30대, 40대 청년들을 대표로 해서 이제 토론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 이제 의견들이 상이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같이 얘기하시는 게 다 너무 자기 거에 맞게끔 나오는 정책들이 없으니까 내가 진짜 청년이 맞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캐치해서 좀 대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했어요. 또 발언 안 한 사람들 한마디씩 다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네, 뭐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꼭 청년이어야 된다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고, 청년이라는 것보다는 정치 신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뭐 청년이냐, 뭐 노인이냐, 뭐 여성이냐, 남성이냐, 흑이냐, 백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이 사람이 제일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인가, 이걸 검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업에서도 요새 사람 뽑을 때 블라인드 테스트 해가지고 이 사람이 몇 살인지, 성별,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럼 우리가 소선거제에서 이 지역에서 이 사람이 가장 잘 활동하고 득표를 받아서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검증해야 되거든요. 그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청년이든 뭐 40대든 더 나이가 많고 더 어린 아무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당에다가 요구할 때도 박사님 말에 공감하는 거는, 우리가 뭐 거짓 시험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기회를 달라. 나 이만큼 열정도 있고 노력도 했고 또 능력도 있으니 나에게 기회를 주면 내 스스로 뭘 갖고 가겠다. 저는 이런 걸 주장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아직 이쪽이 발언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뭐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하잖아요. 순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다양한 생각들을 하긴 했지만 또 앞에서들 많이 말씀하셔서 좀 더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우리 좀 봐주세요, 우리 봐주세요 라고 한 것만은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정치권이 언제 그렇게 우리를 배려해준 적이 뭐 있었나요? 늘 쓰고 보였지? 그리고 지난번 한번 생각해보세요. 퓨처메이커라고 해서 청년들 뭐 그렇게 다 보냈지만 그 학도병 공천이라는 오명만 남겼잖아요. 당에서 원하는 곳에 뭐 홈지에 막 보내는 게 그게 무슨 청년에 대한 배려였습니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건 전혀 배려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박근혜 퀴즈부터 적용을 하셔서 박근혜 퀴즈였던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저 스스로 출마를 했던 거지 그 누구도 저에게 나가라고 해서 나간 적은 없어요. 출마하는 거를 제가 스스로 당에 놓고하고 이력서 쓰고 해서 제가 스스로 나간 것이었지, 그때 제 나가는 심정이 뭐 청년이라고 저 좀 봐주세요 라고 나가지 않았어요. 저 스스로 문재인과 붙겠다고 해서 당당하게 제가 나선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주파수가 서로 다르다. 정치권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과 젊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우리가 정치권을 바라보는 것이 조금 주파수가 다르다. 어쩌면 지금 혁신위 이뇨한 위원장도 50% 비례를 뭐 청년 주겠다라고 아주 선심성, 뭐 배려성으로 말했지만, 지켜보는 우리 절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그 정말 되겠어? 라는 생각. 그 정말 그 당이 받겠어? 라는 생각. 그리고 준다면은 뭐 용산에서 나오는 그 청년들 주겠지, 뭐 또 꽂겠지. 과연 공정하게 되겠어? 라는 의구심이 왜 들겠습니까? 이때까지 히스토리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 청년 또 공천 관련된 전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배려라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 문제를 얼마나 너네들이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의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얼마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청년들이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기성세대들의 논리예요. 청년들 문제 기성세대들이 더 잘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논리가 기성세대 논리예요. 근데 저는 물론 문제를 잘 해결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소통입니다. 결국 국회의원은 자기의 의지와 얼마나 그 세대들과 그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해서 그 의견을 국회에 가져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젊은 세대들과 기성세대들이 일단 소통이 힘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동시대에 있는 세대들, 여성이면 여성, 30대면 30대,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그래도 원활하지 않습니까? 그런 원활한 소통을 베이스로 그 의지를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넣는 것,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입법기관의 역할을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기존 정치권에서 청년을 배려하겠다라고 나오는 정책의 대부분은 그냥 사실은 표의식입니다. 그리고 청년이라고 해서 가끔씩 뭐 반짝이는 사람들을 내보냈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도권에 들어갔을 때 과연 뭘 했냐라고 했을 때는 진짜 청년을 위하는 뭔가를 했는지도 사실은 의문은 들어요. 이번에 뭐 국민의힘 혁신위에서도 내세운 뭐 50% 할당 청년들, 그것도 사실은 단지 표 때문에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50%나 청년들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는지, 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또는 지금 손수조 대표께서 말씀하신 얼마나 청년과 소통을 잘해서 청년들의 의지나 바람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모르고요. 근데 어쨌든 청년으로서의 장점은 하나 있죠. 죄송합니다만 나이 드신 분보다는 체력이 좀 더 나을 거라는 추정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체력적으로, 나이적으로. 그런 기대가 있어서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저는 좀 다른 각도로, 과연 그럼 그 청년들을 누가 추천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선발을 하지? 청년들 50% 들어간다고 하는데 50% 어떻게 선발해? 단지 서류만 보고? 예전에 2020년도 그 미래한국당인가요? 지금 국민의힘 전신, 그때 비례정당에서 비례대표 뽑을 때 단 3일 동안 심사했습니다. 그리고 졸속으로 내세웠습니다. 과연 뭘 할 수 있지? 과연 청년들이 박사님 말씀대로 어떤 기회가 있어서 본인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지금 어쨌든 뭔가 수치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얼마나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정치 신인이라면은, 저는 뭐 박사님 의견에 좀 더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전투력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좀 그래도 당선 안정권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지역에만 맡겨두지 말고 뭐 수기 배심원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다른 국민들도,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과연 이 청년이 능력을 갖췄는지 한번 평가를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장이 좀 더 열려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조금, 그러니까 나는 25살 이상이면 국정 전반을 감당할 능력이 된다고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그래서 국회의원 피선거권 25세를 정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25살 정도 되면 국가 전반에 대해서 감당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합니다. 40살이 되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될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거야 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청년이라고 얘기할 때는 25살부터 45살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다고 국민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청년이냐 아니냐 갖고 따지는 것 자체가 이게 황당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헌법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헌법에서의 그 법적 규정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떠들어요. 그래서 나는 왜 청년이냐라고 하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고, 청년이 문제를 제일 잘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나서야 된다, 이렇게 앞으로 말씀드립니다. 청년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가 문제 전체를, 우리 헌법은 25살 이상이면, 그리고 40살 이상이면 우리나라를 찜쪄먹든 뭐 해먹든 다 해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 거기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다. 청년 정책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 있게 나가야 된다는 거고, 그런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첫 번째 논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또 조금 이제 논쟁적인 건데, 내가 한 40년 정치평론하고 우리 정치권을 관찰한 결과는 지가 알아서 물러나는 자는 하나도 없대요. 그냥 자발적인 은퇴인 것처럼 폼을 잡을 뿐이지 다 결국 본질은 권력투쟁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새로 정치판에 진출하는 사람은 권력투쟁으로 자리를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 세대교체는 안 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대교체는 원래 인위적인 거예요. 어떻게 인위적이지 않게 세대교체, 적어도 정치적인 의미에서. 생물학적으로 세대교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적 세대교체는 인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스스로 물러나는 자는 단 하나도 없어요. 억지로 밀어내고 자리를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정치적 세대교체, 정치적 세대교체. 내 본질은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도 이걸 숙이면 안 돼.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위적인 세대교체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경험적으로 관찰해 본 결과 두 가지 방법의 인위적 세대교체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대통령이 인위적 세대교체의 의지를 확고하게 가지고 밀어버리고, 그때 세대교체가 돼요.
1996년 총선 때 김영삼이 그렇게 했어. 그래서 대통령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현역 의원 42%를 날려버렸어. 42%의 정치인을 날려버리고 정치 신인들을 다 공천을 해서 당선을 시켰어. 그때 정치판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들어온 사람이 김무성, 홍준표, 이재호, 김문수, 정의화, 맹영규, 하여튼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때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의 주역으로 역할을 하고 이제 퇴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본질적으로 대통령 힘을 가지고 밀어붙인 인위적 세대교체. 그리고 그때 세대교체에 대해서 새롭게 정치판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후 30년간 한국 정치의 주역으로 활동을 하고 지금 퇴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밑으로부터 바꿔 여론을 만들어내서 이걸 하나의 시대적 흐름으로 만들어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바꿔 백날 해봤자 저 여야 정치권의 지도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면. 그래서 특히 여당의 경우에 지금 우리 여당의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바꿔 운동을 조직하는 것도 쉽지 않아. 이게 시민운동적 발상으로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정치적 세대교체를 하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에요.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1년 반 가까이, 한 2년 가까이 국민의힘의 기존 정치인들하고 정치를 해봤잖아. 후보 시절부터 따지면 2년 넘게 해봤잖아. 그 과정에서 뭐 측근들도 생기고 윤핵관이라는 사람들도 생기고 했잖아. 그거 다 알 거 아니야. 이게 어떤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과 정치하면 어떤 정치가 나오는 건지를 이제 경험적으로도 아는 거잖아. 그 정치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정말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정치 신인들을 대거 발탁해서 뭔가 새로운 정치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이 대통령의 선택이에요. 되게 후자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 후자 쪽으로 뭔가 좀 새로운 정치 흐름을 만들어내고 싶다 하는 대통령의 결단이 확실하면 그에 맞춰서 공천혁명이 전개될 수 있거든. 아직 그럴지 안 그럴지 지금 미지수인 상태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 가까이서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들이 대거 지금 출마를 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힘을 얻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모습들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아. 이거는 세대교체가 아니거든. 이거는 그냥 대통령 백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거든. 무슨 이런 흐름이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걱정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공리공담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우리는 여권이고 세대교체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뭐 절반 가까이 현역 의원들을 교체해서 진짜 새로운 정치 신인들을 공천 주고 정치권에 진입시킬 수 있어. 대통령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는 충분히 되거든. 근데 과연 그런 선택을 윤석열 대통령이 할 거냐? 지난 한 2년간 해봤잖아. 기성 정치인들하고 해본 결과를 나름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을 거야. 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 교체 쪽으로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지만 나도 좀 지켜봐야 돼. 저도 박사님 말씀하신 이 두 번째 관련해서 굉장히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 찾아뵈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핵심 키워드가 뭐가 나왔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수출진흥회의 그 자료를 다 찾아보셨다고 한 거였거든요. 거기 안에 무슨 내용이 가장 핵심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회의를 젊은 사람들과 젊은 공무원들과 꾸준하게 토론했고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로 이 수출 부흥시켰다라는 거에 저는 좀 집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이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젊은 행정관들, 젊은 공무원들과 이 디스커션 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실 거라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과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의 대통령 리더십을 평가할 때 줌인 줌아웃을 아주 유연하게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줌인은 이렇게 당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줌아웃은 아주 전체를 조망하는. 그러니까 당겼다가 또 늘렸다가 하면서 숲 전체를 보다가 갑자기 확 당겨서 나무 이파리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이런 줌인과 줌아웃을 편하게 잘 결합해서 했다는 건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현장에 안 나가서는 안 되거든. 현장에 안 나가면 줌인 줌아웃이 안 돼.
현장에 안 나가고 그냥 책상에서 보고만 받으면 주로 줌 아웃된 상태를 되게 보게 돼 있어. 줌인을 할 수가 없어. 줌인은 현장에 나가야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장관한테 물어보면 줌인이 되냐? 절대 안 되지. 현장에 나가서 줌인 하려고 세세하게 나무 이파리까지 보려면 과장 또는 그 밑에 사무관한테 물어볼 수 있어. 내가 방송을 하면 이제 그 공중파 이런 거 할 때는 가을이 되면 무슨 스스가무시 병이니 뭐니 이런 거를 꼭 하게 돼 있어. 또 뭐 봄에는 봄에 따른 무슨 전염병 이런 거를 이제 방송에서 하게 돼 있어. 재난방송 KBS 경우에는. 되게 이제 KBS다 그러면은 국장급 정도가 뭘 하려고 그러거든. 국장이 연결되는 날은 망하는 날이에요, 방송이. 뭘 몰라. 그런데 과장, 담당 방역 과장 또는 그 밑에 사무관하고 연결하면 내가 뭘 물어봐도 거의 막 척척박사, 만물박사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줌인이 되거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현장에 나가서 진짜 실물이 어떤지를 알려면은 과장이나 사무관들과 함께 소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그걸 잘해서 산자부의 어느 과장이 대통령이 묻는 질문에 답변을 그때그때 잘해갖고서 크게 칭찬받았다. 그럼 그 소문이 하루 만에 처음부터 딱 퍼지잖아. 그러면 대통령이 언제 자기네 부채 올지 모르잖아. 그럼 바짝 긴장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 사회를 대상으로 밀당을 했다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도 하다 보면 그게 필요하다는 거를 느낄 거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일단 젊은 사무관들이나 과장들하고 대화가 잘 된다고 느낌을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꾸 과장들을 찾지 장관 국장들은 그냥 수행하는 비서처럼 들어.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나설 수도 없어. 왜냐하면 대통령은 오늘 내가 한전에 가서 원자력 관련해서 이 부분 좀 체크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전에 자료라도 보고 가잖아. 그리고 담당 과장하고 사무관하고 바로 얘기가 들어가잖아. 그 전문 용어가 막 나오거든. 장관이나 차관이나 국장은 써주지 않으면 못한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그렇게 해서 이게 자꾸 젊은 사람들의 기회가 가는 거예요. 이제 손수정 회원 얘기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박사님 말씀 이제 한 말씀만 이어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치에 대한 문제점이 제가 봤을 때 청년은 다양한데 그 다양성이 깎이조차 몇몇으로 인해서 청년 정치가 대표되고 있다.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성공한 사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청년들이 청년의 대표성을 두는데 그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년이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청년 정치가 지금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담을 수 있도록 우리도 기회를 가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청년에게 청년이라고 박사님 말씀 청년이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를 주세요가 아니고 우리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룰을 주시고 그리고 단 아쉬운 거는 우리는 경력이 짧기 때문에 인지도를 올릴 기회를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잘하는 비유가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데 그게 아니고 여름이 와서 봄을 밀어내는 거고 가을이 와서 여름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도 정치 시민들이 실력을 갖춰서 기존 정치를 밀어낼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춰서 우리가 그들을 밀어낸다는 그런 표현 정도로 잘할 수 있는 역량을 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청년하고 뭐 상관없는 얘기인데 아까 추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저희 지역에서 봉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국정에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주민을 좀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행사를 하거나 지방에서 행사를 하면 몇 천만 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봉사단체 뭐 JCI라든지 뭐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라이언스라든지 클럽이라든지 활동 보면 이제 각 동이나 구에서 인당 시간 이렇게 하면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네, 한 사람당 지원되면 보통 한 20명 나오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나라에 일을 하면 봉사활동 뭐 돈을 떠나서 행정 처리를 하는 게 최대 27,000원, 25,000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예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좀 뿌려야 되는데 너무 일회성 행사에 2천만 원씩 뿌리는데 이거 주는 거 사람들 나와가지고 보면 여러 지인들도 나오게 되면 뭐 식대도 나갈 거지 않습니까? 식대도 1인당 식대도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그 특강을 내가 도찰하고 와서 그 특강 같이 한 회원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이 61년 5월 16일 권력을 잡잖아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청년이었죠. 45세까지가 청년이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범주를 적용하면 청년 박정희의 군사예요. 그러면 그때 김종필 등의 64, 8기 또는 20대 후반 30대 그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개혁했고
근데 그게 맞잖아. 그래서 나는 우리 아미고 청년단 되게 정치의 뜻을 품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다르니까 내년에 출마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 후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되게 새로운 정치를 꿈꾸면서 아미고 청년단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나라 경영, 국가 경영에 대한 비전을 키우라. 도전은 국회의원을 하거나 군수를 하거나 도의원을 하거나 시의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땅히 청년 정치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늘 가슴속에 품고 대한민국의 비전을 갈고 닦으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 그렇고 우리 당장 이제 출마 준비하는 사람이 여기 4사람이죠? 이렇게 둘, 그죠? 당장 내년 총선 어려운 점이 뭐 있어요? 우리 청년단은 함께 모아놓고 어려운 점 해결도 못 해주면 이게 아미고는 아무것도 안 해주죠. 진짜 어려운 점 카메라 보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어려운 건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런 거는 국민도 그렇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행정가 있는 비서가 있는 많이들 이제 내려오시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기자들 인터뷰를 하면 뭐 그럼 경선을 하겠냐라고 물어보면 그 부분은 뭐 나중에 좀 얘기를 하자고 그렇게 그래요. 다들 자기들이 전략 공천 될 거다라고 각지에서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이런 거야말로 정말 청년 정치다 정치 시민들에게는 불합리한 거고 기회를 막탈하는 거라는 그 점은 제가 아주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전략 공천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략 공천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전략 공천이라는 게 그 지역에 있는 현역 의원이나 그 지역에 경쟁하는 다른 여러 후보들을 다 제쳐놓고 그 사람을 그냥 공천 줘서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의 전략 공천은 불가능해요. 253개 지역 어디도 그렇게는 전략 공천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치열하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만 지금 3명이 내려와서 이제 움직이려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밑바닥을 깔고 이제 열심히 뛰는 건데 모든 포커싱이 이제 대통령실의 후보들 3명한테 가니까 언론에서는 그게 자꾸 조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친구들은 언론에 조명을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고 그런 거에서부터 이제 스타트가 조금 차이 나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네요. 언론이 대통령실 출신들한테 좀 더 비중 있게 포커싱 하는 거를 언론한테 그러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언론이 우리 최우영 회원인데 언론이 대통령실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최우영이라는 사람한테 주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뭔가 사고를 치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이런 생각 들어요. 지금 이게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건데 지금은 여당이니까 대통령이 뒤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야당일 때는 당 대표가 있는 것처럼 당의 실권자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공천 받았다고 떠돌고 다니는 사람 다 사기꾼. 실제로 그렇게 떠돌고 다니었던 자들이 공천 받은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오죽 실력이 없고 자신이 없으면 국회의원 헌법기관이 국회의원 하겠다 그러면서 누구 빽 갖고 다녀. 그리고 특히 지금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게 대통령실에서 일했다는 경력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게 대통령한테 엄청난 누를 끼치고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특혜는 없다. 전적으로 각자의 경쟁력으로 선전해라. 이거 아니야. 이게 공식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내놓고 뭐 사실은 내가 다 공천받기로 돼 있어 뭐 이러고 다니면 이게 대통령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어요. 이것처럼 불경스러운 짓이 없어요.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풍기고 다니는 사람, 대놓고 말은 못해도 은근히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건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 고성원 TV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배격하고 척격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려되는 거는 그래서 이제 경선을 이제 하게 됐을 때 이 컷오프제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전략 공천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을 밀어주기 위해서 기존에 가장 많은 당원을 모집한 사람을 컷오프 시켜버린다든지. 그 문제는 이제 공관위를 공정하게 구성하는 걸로 해결할 수밖에 없죠. 그런 공천 실무는 그걸 담당하기 위한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기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공관위가 줏대가 없거나 또는 찌질하거나 이런 자들이 공관위를 구성하게 되면 압력이 약해지고 누가 어디서 전화 한 통화 했다 그러면은 바로 그 사람한테 좀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 나온 대로 유력한 경쟁자를 컷오프 시켜 이런 짓들을 해요. 그러면 그 100% 공천 사고입니다.
실제로 3년 전에 그런 사고가 많았어요. 아니 여론조사 해보면 이게 여론조사가 조사하는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비슷하게 나오거든. 그 여론조사에서 1등하는 사람이 어느 날 컷오프 되거든요. 그래서 2등이나 3등 하던 사람이 치고 올라가고서 공천을 받아. 그러면 경선에 들어갔다가 떨어지면 출마를 못하지만 아예 컷오프 당해서 경선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은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거든. 그러면 어떤 바보가 내가 1등이었는데 여론조사상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유도 없이 컷오프 시켰다. 그럼 어떤 바보가 거기서 그냥 주저하냐. 못 먹어도 그 무소속 출마 강해. 그렇게 해서 그 무소속 출마한 것 때문에 어부지리로 좌파한테 뺏긴 지역이 3년 전 선거에 20-30개가 넘는다니까? 또 이렇게 무소속 출마까지는 안 하더라도 아예 외면하고 도와주질 않아. 누가 공천을 받았어. 근데 내가 억울하게 당했어. 그러면 내가 무소속 출마하는 건 나도 엄청난 리스크를 안 해야 되니까 나는 그건 안 해. 그렇지만 이 사람을 도와주다.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내 지지자들, 내 세력들 싹 뺏버려. 한번 해봐, 너네가. 그거 지는 거야. 수도권에 1000표, 2000표로 당락이 갈린대잖아.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세력이 한 수백 명이 빠진다고 생각해. 그것도 몇 년씩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 동단위, 동책까지 다 정해놨던 수백 명이 빠져버린다고 생각해. 그리고 은근히 뒤에서 공격하고 우리 쪽 후보를 무소속으로 내지는 않지만 아이고 뭐 쟤는 말이야 뭐 이러고 다니면 이렇게 해서 30군데 이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졌어요. 그러니까 공천 관리를 형편없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그런 데모가 본관이가 적어도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좀 대차고 배포 있는 실력 있는 그런 본관이를 구성하는 게 관건이에요. 우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공간을 제대로 구성하는 게 총선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한두 마디씩 더 해볼까요? 우리 출마자 중심. 저는 문자, 협박, 전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어요. 이제 지역에서. 네.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저는 현역 의원이 있는 상황에서 도전자의 입장에서 이제 선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기존에 기득권을 잡고 있는 현역 하시는 분들까지도 협박을 하고 뭔가 터트려버리겠다, 망신 줘버리겠다, 나 가지 않으면 당장 나가라 경고한다 류의 그런 식의 협박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런 류의 협박들을 저는 지난 2번 선거 나갔을 때도 많이 받아봐서 그러려니 넘기기는 합니다만 문재인 쪽으로 문재인 쪽에서도 많이 협박을 받았었고 심지어 전화로 심각한 욕설도 많이 하고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넘기지만은 모든 여성 시민들이 겪을 법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특히 여성들한테 다 찍고 있고 다 보고 있으니까 존재하라는 등의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정말 불법적인 거라고 제가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공식적으로 이런 것도 있죠. 지금 우리 아무도 당원 명부 모르죠. 당원 명부는 현역만 갖고 있죠. 근데 경선이 아마 당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아무도 우리는 경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당원 명부를 모릅니다. 선거인단을 모르는 거죠. 그거는 기득권 현역만 갖고 있는 거예요. 명부는 12월 12일 예비후보 등록하는 순간 오픈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제도적인 부분들, 또 오세훈법 때문에 여러 가지 사무실 문제, 후원금 문제 등등이 굉장히 시민들에게 불리한 상황이라서 이런 거는 선거법을 바꾸던 정말 좀 지도적인 일방을 필요합니다. 오세훈 선거법은 아주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현역들은 피해 나갈 방법들이 있는데 우선 국회의원 사무실을 내면 되니까 당협 사무실은 안 내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내면 되니까. 그런데 현역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예비 우리 출마자들 후보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래서 아주 잘못된 거. 그거를 오세훈이가 더 이상 정치 안 한다는 걸 선언하고 난 다음에 쭈물려버려가지고서 형편없이 이상하게 만든. 근데 그게 벌써 20년 전이고 20년 동안 우리가 오세훈 선거법에 발목이 묶여가지고 정상적인 정치활동, 정상적인 후보활동,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못하고 다 편법을 했어. 전부 다 편법이야. 예, 이런 것은 내년 총선에서 이긴 다음에 이거 여야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거예요. 야당조차도 그쪽에 해봤으니까 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거법을 좀 제대로 고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일단 내년 총선 전까지는 그런 이 원외들이 겪게 되는 압도적인 불이익 이거를 감수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우리 정치 시민들, 우리 손수조 회원같이 2번 출마했지만 아직 국회의원 배지는 단 적이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많이 방송에
노출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거의 유일한 탈출구예요. SNS가 거의 유일한 탈출구. 그래서 현역 의원들은 하나, 현역 의원들은 그것들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정치 시민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힘들게 해주십시오. 아까 박사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실 뭐 제가 준비하고 있는 포천 남평 지역 같은 경우도 현역원 있고 곧 뭐 청와대 용산의 행정가 출신이 내려온다, 공기업 사장 출신이 내려온다, 여러 가지 소리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다 다니면서 본인들이 다 붙여갑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당신은 뭐 그렇게 본인이 그냥 찍어서 공천 받는다는 얘기를 안 하냐. 전략 공천이든 단 공천이든 받는 얘기는 아닌 거라고. 이 정부의 가장 큰 기조, 정권을 교체시킨 가장 큰 언론의 공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선 원칙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정한 경선만 해주신다면 그걸로 만족하고 결과가 없었지만 사실 좀 만족한다는 그런 입장이죠. 물론 불리한 거 많죠. 기득권하고도 싸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역의 평가적인 언론하고도 싸워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도 불리한 데서 싸우는 게 더 불리한 데서 싸워서 이기는 게 더 값지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싸우려고 합니다. 저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사업하는 것과 정치하는 것은 공통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창업을 하느냐, 집안일을 받아서 하느냐, 또 누가 투자를 받아서 하느냐, 여러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청년다운 게, 젊은 사람다운 게 도전하는 정신 아닌가. 실패하고 창업해서 한 번에 성공하는 거 아니고 하니까 도전하고 해서 자기 소신 가지고 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뭐 쉬운 편으로 장사가 잘 될 때는 뭐 으쌰으쌰하고 좋은 일들이 많은데, 안 될 때는 오너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결국 할 수 있는 게 관리자를 바꾸는, 뭐 내 생각이 안 된다고 하면 관리자를 바꿔서 관리자로 인해서 세대 교체가 되거나 새로운 물결들을 일으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관리자 하나 바뀌면 우리는 기존까지 맨날 이 갖춰진 테두리 안에서 하던 것들이 새롭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합류함으로써 또 새로운 바람이 이루어지고 또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가 아까 이제 좀 어려운 점들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기술 사업을 해요. 저희 직원들도 제가 하는 일이 관심이 있어서 들어온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면 이제 창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어떤 아이는 바로 옆에다 하는 아이 있고, 어떤 아이는 또 멀리 가서 하는, 또 그게 따지고 보면 예의를 갖춘다라는, 성도를 갖춘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관심이 있어서 온 친구이기 때문에 언젠가 할 거잖아요. 머릿속에서 좀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네. 저 양복점하고 내가 패셔니스타인데 우리 후보가 여기 4명이잖아? 네. 4명 다 좀 훌륭해.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그지? 근데 둘이는 좀 속도 봐야 돼. 양복 좀 하나씩 좀 잘 피팅해서 해줘. 네. 네. 아니, 나는 그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야말로 이런 데 무관심한 사람인데, 방송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디네이터가 코디에 주는 일을 하고 다니고, 그거는 그냥 자기 의무요. 공직에 나가고 또나 선출직에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조금 더 자기 자신한테 엄격하게. 근데 그런 건 주관적으로 엄격한 게 아니라 진짜 전문가들에 의해서 코디네이터 되면서 그런 건 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마무리합시다. 네. 박사님, 박수 한번 드리고.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